기본적으로 교환 비율이라고 하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외국 돈이랑 우리나라 돈이 있죠. 이때 기준은 항상 외국 돈이에요. 항상. 이 1달러는 절대 안 바뀔 거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당 1,100원, 달러당 1,200원 이러지 1,000원당 뭐 97센트 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달러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다른 화폐로 바뀌면 1엔당 얼마, 1위안당 얼마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 화폐 1단위당 기준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 돈 가치의 변동률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숨은 뜻을 좀 찾아보면 그 달러 1달러에 1,200원이었다가 1달러에 1,300원이 됐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달러가 비싸졌다. 그러니까 달러가 힘이 세졌다. 또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험에서는 그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막 달러 환율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 뭐 이런 건 안 내요. 그냥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도인 거지. 그럼 이렇게 봐놓고 이거는 좀 크게 본 거거든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만약에 지금이 환율이 1,200원이다 라고 하면 이걸 또 떼서 가져와 볼게요. 그러니까 이 달러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걸 금으로 생각하거든요. 금. 실제로 옛날에는 그 달러 있잖아요. 달러가 진짜 금 교환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을 내가 갖고 있는데 금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금고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가서 금을 맡겨요. 그러면 내가 금을 뭐 한 돈을 맡겼다. 예를 들면 1달러를 주는 거지. 옛날엔 진짜 1달러에 써 있었어요. 이거 가져오시면 금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럼 내가 그 돈을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럼 내가 그 금을 꺼내서 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금 꺼내서 주면 귀찮죠. 그러니까 그 1달러를 줘버린다고. 그럼 이 1달러를 받은 사람은 지가 대신 가서 금을 바꾸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래 달러가. 그러니까 금의 양이랑 달러 양이랑 똑같았던 거지 옛날에. 근데 그게 풀려버렸거든요. 뭐 그래요. 그래서 화폐가 됐는데 옛날엔 금 교환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옛날에 그 시작은 금이었다는 거지 달러가. 그러면 금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오늘 금을 사러 갔어요. 근데 뭐 한 돈에 뭐 1,200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실제로 금 시세 아시겠지만 팔 때랑 살 때랑 다르죠. 그럼 팔 때가 비싸요, 살 때가 비싸요? 살 때가 비싸지 당연히. 왜냐면 그 사람은 금을 갖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한테는 싸게 사갈 거고 비싸게 팔 거 아니야. 달러도 물건이라고 했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200원의 환율이 나온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내가 금을 팔아요. 금 팔 때, 내가 팔 때는 한 1,180원 이렇게 해볼게요. 1,180원. 그리고 살 때가 1,220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살 때가 더 비싸죠? 그럼 이 말은 내가 금을 샀다가 바로 팔면 손해죠. 샀다가 바로 팔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럼 이게 필연적인 원리잖아요. 재고자산의 필연적인 원리. 그러면 금 시세는 살 때 팔 때 오늘 같은 날짜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을 살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얼마인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뭘 써야 되냐 이거지. 그럼 둘 다 아니에요. 난 살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거든. 그럼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럼 중간 지점 있죠. 중간 평균. 평균이 지금 1,200원이죠. 이게 기준 환율이에요. 기준 환율.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환율 있죠? 이거라고. 왜냐면 내가 살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닌데 살 거 팔 거를 적어봤자 의미는 없잖아요. 그냥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오늘. 그러면 평균을 알려주는 게 맞죠. 대략 이 정도라고. 그래서 2,200원은 그러니까
여기서 1,100원, 1,200원, 1,300원 각각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날 살 때 팔 때 평균으로. 그래서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거든요. 이제 외워서 푸는 문제 시대는 갔어요. 그러면 이걸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 있죠. 요걸 저는 진짜 환율이라고 해요. 진짜 적용을 받잖아요. 내가 팔면 1180원에 받잖아요. 살 땐 1220원 내잖아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오늘 환율 쳤어요. 1200원 나왔죠. 뭐 1200원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지 않죠. 그럼 이건 가짜 환율이에요. 기준 환율. 이렇게는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준 환율이 오히려 가짜 환율이다 이 느낌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적용받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살 때 팔 때 환율은 진짜 환율이다. 네, 이렇게 일단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환율은 진짜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요 정도가 배경 지식인 거고 이제 푸는 기술은 또 따로 있어요. 일단 이 정도 정리해놓고 지금 그 5페이지 보면은 외화 채권 채무가 나오는 차례인데요. 원래 순서대로라고 하면 외화 채권만 나와야 되죠. 지금 금전 채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채권하고 외화 채권하고 나중에 또 채무 나오겠네요. 그럼 채무하고 외화 채무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한 김에 그냥 다 해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여기는 채무도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율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넣어봤는데요. 일단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외국 돈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수출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는 수출을 많이 하죠. 그럼 수출 기업은 돈을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환율이 그 옛날 1,000원이었어. 1,000원일 때 물건을 배에다 실어서 보냈어요. 1,000원일 때. 그걸 선적이라고 해요. 배에다가 쌓는다. 선적. 그러면 선적하면 그게 수출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물건을 쌓는 날을 수출일로 봐요. 이건 중요한 날이겠죠? 근데 보통은 그 돈을 외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보내고 돈은 다음에 받는 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배에다 실은 선적일의 환율이 1,000원이었던 거예요. 환율이. 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돈을 진짜 받을 때 있죠. 그럼 그때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 기업이니까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처음에 배에다 물건 실었을 때 1,000원이었는데 나중에 환율이 1,100원이면 좋을까 900원이면 좋을까? 1,100원이면 좋죠. 왜냐면 더 받으면 당연히 좋지. 그냥 더 받잖아요. 더 받고 싶지 당연히.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건 뒤의 이야기고요. 일단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1,100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겠죠. 그럼 이게 수익이 돼요. 왜냐면 우린 1,000원 받을 줄 알았죠. 근데 환율이 올라서 100원을 꽁으로 먹었네.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기업은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이 있는 회사는 환율이 오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환율이 900원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겠지. 아, 1,0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900원밖에 안 오네. 이런 느낌이 되니까. 그러면 채권을 가진 사람은 환율과 기분의 방향이 같다. 이걸 인지를 해야겠죠.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좋겠네. 그래서 아마 그 초등학교 사회 이런 과목 있잖아요. 초등학교 사회 뭐 이런 거 배우면 아마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환율이 오르면 좋다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우린 좋나? 대기업은 좋아. 일단 수출기업은 좋아. 삼성전자 좋겠지. 근데 우리가 물건 수출하나요? 안 하죠. 오히려 여러분 물건 수입하는 경우가 많지. 직구로. 그럼 환율 오르면 나도 손해야. 근데 교과서에서는 왜 환율이 오르면 좋다고 그러냐? 대기업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줄은 아셔야 돼 또. 그러니까 그 세뇌거든. 교과서에서 환율 오르면 좋다잖아요. 와, 환율 오르면 좋구나. 근데 뭐가 좋아? 난 비싸게 사는데. 이제 그런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알게 되면 다 구라였구나 이런 거지. 대기업만 좋죠. 그러면 또 기업 중에 항공기업 있죠. 항공기업, 항공사. 요새 좀 살아나고 있죠. 이제 항공주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다 여행 가니까 이제. 그러면 그 회사들은 비행기 한 대 막 몇백억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행기를 다 사다 놓고 장사할 수 있어요. 너무 비싼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요? 할부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 리스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하나 갖다 놓고 돈을 달달이 갚는 식인 거야. 근데 비행기 만드는 회사 두 개밖에 없거든요. 에어버스랑 보잉이랑. 그럼 달러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갚는 입장이네. 항공사는 채무를 지고 있죠. 그러면 원래 빌렸을 때 1,000원이었어요 환율이. 그럼 환율 오르면 1,100원이죠. 그럼 얘는 기분 어때요? 안 좋지.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는 환율이 오르면 기분이 안 좋지. 외우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된다고요. 아, 기분 더럽겠구나. 아, 돈 진짜 많이 나가겠네. 이런 걸 느껴야 돼요. 환율 때문에 몇 천억 막 차이 나고 그래요. 빌린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걔네들은 환율 떨어지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지. 아싸, 돈 900원만 갚으면 됐다. 원래 1,000원이라 그랬는데. 왜냐면 1달러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1,000원을 갚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달러가 900원 되면 좋지. 싸게 갚으니까. 그럼 결론은 환율 때문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채권을 가진 사람은 환율이 오르면 나도 좋고, 근데 채무를 가진 사람은 환율이 떨어져야 좋고. 이걸 먼저 인지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세팅이 또 됐죠? 그리고 나서 사건을 생각을 해볼게요. 사건은 또 3단계인데 이 외화 문제는 그 단기 매매 증권이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외화는 단기 매매 증권이랑 같이 보면 좋다. 이게 그 어떤 공부를 하든지 다 똑같은데 공부를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새로 배우는 걸 묶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꾸역꾸역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배웠잖아요. 그럼 억지로 막 껴맞춰 보는 거야. 근데 공통점이 나온다? 그럼 똑같지 뭐. 그럼 더 쉽겠죠.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3단계 있었어요. 취득, 평가, 처분. 왜냐면 팔려고 샀잖아요. 팔려고 샀으니까 취득 처분은 정해져 있고, 근데 중간에 12월 31일이 껴있으면 평가를 해야 됐죠. 그래서 3단계 있었는데 그럼 이게 외화랑 한번 묶어볼게요. 외화. 그럼 방금처럼 우리가 수출 기업일 수도 있고 뭐 항공사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외화인 거야. 그냥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얘도 1단계가 뭐냐면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외상인 거래가 시작되겠지. 그럼 첫 번째가 거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배에다 물건을 실었다 라든가 항공기를 리스로 샀다라든가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돈은 아직 주고받지 않은 상태인 거지. 그럼 시작되면 뭐가 있겠어요? 끝이 있겠죠. 시작했으면 끝이 있지. 그럼 거래가 종료되지 않겠어요? 거래 끝?
당연하잖아요. 취득했으니까 처분하고 시작했으니까 끝내고. 근데 혹시 내가 중간에 시작과 끝 사이에 12월 31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가해줘야겠죠 또. 그럼 그게 외화를 환산해줘요. 환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외화 환산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써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엄청 새로운 것인가? 막 엄청 신박한가요? 아니죠. 그냥 당연한 소리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체계화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당연한 것도. 그럼 보니까 단기매 매준권 취득평가 처분 당연하잖아요. 얘도 당연하죠. 3단계네. 평가할 수도 있네. 안 할 수도 있고. 느낌이 좀 비슷한데? 이 느낌을 갖다 보면 나중에 딴 거래도 다 비슷해. 이름만 바뀌고. 그러면 회계가 별로 어렵지 않겠죠. 결국 다 똑같구나. 주제마다 다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름은 다르더라도. 이걸 깨달으면 쉽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기 전에 다 포기하니까 문제지. 거의 다 그렇죠. 모든 전공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이 번호를 매길게. 1, 2, 3이요. 거래 시작 1번, 외화 환산 2번, 거래 끝 3번. 이렇게 한번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문제를 깔아놨잖아요. 27번부터 보면서 문제들이 몇 번에 해당되는지를 찾을 겁니다. 자, 27번 볼게요. 27번 9월 11일이네요. 그럼 9월 11일이면 일단 평가는 아니죠. 그럼 거래가 시작 아니면 끝이겠지. 네, 그 정도를 알고 시작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뭘까? 궁금하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1번 호타이 상사로부터 40만 원을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했답니다. 그럼 40만 원 좀 빌려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오늘 돈을 받겠네. 근데 갚을 돈이 생기는 거죠. 보통 예금에 입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왜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실제로 40만 원을 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환전 안 하고 진짜 그냥 40만 원 입금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컴퓨터에다가 40만 원 받아서 40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40만 원인 줄 알잖아요. 그럼 40만 원이 40만 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회계 프로그램은 원화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엔화로 받았더라도 그 엔화 가치를 원화로 바꿔서 적어야 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는 거지. 그러면 40만 원이군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100엔당 1,100원으로 써 있죠. 근데 이건 환율이 아닙니다. 왜냐면 환율은 외국 화폐 1 단위라고 그랬죠. 100엔이 1단인가요? 우리 돈 바꿀 때 100엔으로만 바꿔야 되나요? 난 10엔도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1엔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1엔으로 바꾸면 몇 원이 되죠? 11원이 되죠. 그게 환율이에요. 환율은 교환 비율이랬잖아요. 그래서 1엔당 12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1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를 내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냥 이거 할 줄 아냐, 환율 구할 줄 아냐, 1엔당 11원인데 이걸 모르면 그냥 좀 피곤해져요. 곱하고 나누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고백 매입률 써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모든 공포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진짜 환율, 가짜 환율 써드렸죠. 근데 글자를 한번 볼게요. 대고객 매입률이죠. 고객을 대한다. 그럼 얘 누구 이야기 할까요? 은행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 은행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은 뭐예요?
대고객을 상대로 산다 이 말은 은행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파는 거네. 근데 사실 사는 거 파는 거 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진짜 환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가짜 환율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진짜 환율이 나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40만 엔을 보통 예금에 받았잖아요. 보통 예금을 받았는데 환전을 약간 한 느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여기서 대고객 매입률을 말했다라는 거는 환전을 했다는 소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입장에서 엔화를 산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엔화를 던졌잖아 은행한테. 야 엔화 갖고 가고 야, 한국 돈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얘는 정황상 환전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기준 환율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기준 환율이라고 말했으면 기준 환율은 가짜 환율이죠. 그럼 그땐 그거 왜 말하냐면 환전을 안 했을 거니까 그런 걸.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 답이랑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상황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결국 팩트를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 통장에 얼마가 꽂혔을까요? 40만 원 빌려줘. 근데 오늘 환율이 11엔이라며 440만 원이 문제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장에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환율 같은 거는 항상 곱하기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고 몇 엔이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만 쓰지 마시고 과정을 쓰세요. 예를 들면 지금 40만 엔이죠. 40만 n 곱하기 11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아마 주식할 때도 이렇게 썼지 않나요? 수량 단가? 그리고 외화할 때 주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11원짜리 주식 40만 개 샀다고 생각해도 돼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주식 사면 가격 바뀌죠. 근데 내가 100주 샀는데 100주가 99주 되고 그런 일 없죠. 그게 40만 엔이에요. 40만 엔이란 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40만 주예요. 근데 11원에 샀거든요. 내가 10원 될 수는 있잖아. 9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요령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일단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써놓자. 왜냐면 나중에 440만 원만 써있으면 이거 어떻게 구할 거지? 못 찾아요. 최대한 상세하게. 그럼 보통 예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돈이 빌린 돈이죠. 그럼 2년 뒤에 갚기로 했으면 2년 후에 갚기로 했으면은 얘 무조건 장기입니다. 2년 후인데 단기가 될 수는 절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1월 1일에 2년 더해도 내후년 1월 1일이거든.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2년은 그냥 장기예요. 2년. 그렇게 된 거예요. 일부러. 얘는 장기 차입금. 돈을 갚아야 되죠. 440만 원. 근데 진짜 나중에 돈 갚을 때 440 갚을까요? 알 수 없지.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환율은 바뀌니까. 지금은 440이다. 라고 기록해 놓는 거지. 그럼 이 돈은 호카이 상사한테 갚아야 돼요. 오른쪽은 굳이 또 쓸 필요 없죠. 여기 44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한쪽만 써놓으면 돼요. 한쪽이라도 똑같으면.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끝이네요. 답을 찾았는데 보세요. 번호 외웠죠? 몇 번일까요 지금? 1번이죠. 1번입니다. 1번은 환율이 하나만 나오죠. 하루니까요. 1번 거래 시작일 하루의 환율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렇게 진짜 환율, 가짜 환율을 강조했냐면 지금 환율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1엔당 11원. 근데 제가 출제자잖아요. 그럼 옆에다 이렇게 낼 거예요. 대고객 매입률은 100엔당 1,100원이고 기준 환율은 100엔당 1,120원이다. 이렇게 낼 거라고. 그럼 틀리겠죠. 왜 하루인데 환율이 두 개지? 이러고 틀리겠죠. 근데 환율이 두 개 있을 수도 있죠. 원래 세 개인데 원래 총 5개예요. 근데 그 나머지 두 개는 현금이에요. 현금.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 살 때 팔 때 기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최소 3개 정도는. 그럼 그렇게 두 개 깔아놓고 오늘 환전했다 하면 무슨 환율 쓰는 거예요? 진짜 환율. 근데 환율 살 때 팔 때 진짜 환율 깔고 기준 환율 두 개 써놨잖아요. 근데 환전 안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40만 원으로 받았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그땐 기준 환율 곱해야 돼요. 환전을 안 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니까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짝 바꾸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환율이 3개 있다는 걸 모르면은 차라리 그냥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답만 맞히고 환율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27번은 그냥 여기서 1번 패턴이다. 거래 시작. 28번 볼게요. 28번 문제는 12월 31일이죠. 여기 몇 번일까요? 1, 2, 3번 중에 무조건 2번이지. 2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12월 31일이니까 이게 요령인 겁니다. 그럼 평가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1번과 2번의 차이를 생각해 볼게요. 1번은 오늘 거래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환율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루의 환율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이 2번이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시작했으니까 평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래 시작일의 환율도 이미 찍혀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오늘의 환율도 하나 있겠죠. 두 개 비교하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1번보다 2번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27번은 하루 날짜의 환율 있잖아요. 1일의 환율이. 근데 28번 12월 31일은 2일의 환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했던 환율과 오늘의 환율 두 개 나올 거니까. 비교가 드디어 나옵니다. 비교가.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좀 기술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27번 문제는 비교를 할 게 없었잖아요. 이제 비교를 할 게 생기니까 뭘 비교할 거냐,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이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7번 문제는 잘 안 내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너무 심심해. 그래서 잘 안 냅니다. 근데 우린 처음 배우니까 그냥 여러 가지 유형을 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푸는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블로그에도 아마 똑같이 써놨던 것 같은데, 외화 채권 채무 3단계로 볼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을 돈이냐 줄 돈이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산 부채라고 해도 되고 채권 채무라고 해도 돼요. 받을 돈은 채권,
불도는 채무 이렇게 써보죠. 둘 중에 하나겠죠. 주거나 받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이 올랐느냐 환율이 내렸느냐. 그러면 채권 채무를 찾는 건 안 어렵거든요. 근데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옆으로 확장을 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박스 3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게 환율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찾기에 도움을 주는 도구예요. 그러면 약간 패턴이 A 곱하기 B는 C다 이 느낌이거든요. 되게 간단한 구조인데 그러면 이 문제 28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기말 외상매출금 중에는 이런 말 하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받을 돈이죠. 채권입니다. 이건 쉽게 찾죠. 채권. 근데 문제는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 얼마냐고 채권이. 근데 그게 1억 3천만 원이래요. 그럼 그냥 원화로 1억 3천 답을 알려줬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건 원화의 가치죠. 그럼 얘가 답을 알려줬으니까 밑에 칸이에요. 결과가 1억 3천이에요. 그래서 1억 3천. 그럼 어떻게 1억 3천이 됐나요? 하니까 제가 10만 달러를 물건을 줬거든요. 이 말이죠. 환율은 안 알려줬죠. 왜냐면 3개 중에 2개를 알려주면 나머지 1개를 찾을 수 있죠. 어떻게든. 그럼 지금 1억 3천인데 그게 10만 달러라고 하잖아요.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내가 주식을 1억 3천만 원어치 갖고 있는데 10만 주를 갖고 있다. 얼마에 사게 이거잖아. 나누면 되죠. 1,300원이겠지. 그러면 또 이걸 찾고 나서 바뀌는 거랑 안 바뀌는 걸 생각해 보세요. 10만 달러는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불변입니다. 불변. 10만 달러는 영원히 10만 달러일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나누는 거죠. A 곱하기 B가 C니까 B는 C 나누기 A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과가 1,30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1,300원 달러당 1,300원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이용해서 3개를 이용해서 뭘 해야 되냐면 위에 두 칸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밑에 거는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1,300을 구하는 데 쓰는 용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환율이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란색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구해냈죠? 그럼 그때 그 아까 1, 2, 3 했을 때 1번 거래 시작, 2번 외화 환산, 3번 거래 끝 이렇게 3단계 있을 때 이 1,300원은 거래 시작이죠. 이때 1,300원이었었는데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오늘 것도 이야기하겠죠. 오늘 건 1,280원이에요. 이러고 있죠.
이때 얼마였는지 구해야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비교를 하는 거죠. 떨어졌네요. 20원 떨어졌죠. 그럼 이걸 제가 주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지금 1,300원에 산 주식이 1,280원 됐거든요. 그럼 기분이 20원만큼 안 좋잖아요. 근데 난 10만 주 샀어. 그럼 20원씩 10만 번 떨어졌죠. 그럼 기분이 안 좋겠네. 얼만큼? 200만 원. 20원만큼씩 10만 번. 파란색이 가격이고 빨간색이 수량이니까. 20원씩 10만 번 나쁘니까 200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채권을 갖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졌어요 이거잖아요. 기분이 나빠요잖아요. 그럼 얼마나 나쁘나요 하니까 200만 원이요 이런 거지.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봐야 돼요. 기분이 나쁘다. 얼마나 나쁘냐? 200만 원 나쁘다. 이것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을 텐데 이 외상 매출금이 사라진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이 200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다 써볼게요. 처음에 거래를 했을 때 제품 매출 1억 3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억 3천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만 달러 곱하기 1,30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 있었겠지. 네, 이렇게 해놨겠죠. 1번 거래 시작할 때.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1억 3천이 있잖아요 지금. 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200만 원 떨어졌죠. 그러니까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 중에 200만 원을 대변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때는 1,300원이었으니까 1억 3천이죠. 근데 오늘이 1,280원이잖아요. 1,280 곱하기 10만 하면 1억 2,800이거든. 그러니까 200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지. 총액으로 봐도 되고 차액만 봐도 되고.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 근데 저는 차액으로 가는 걸 좀 추천을 해요. 20원 빠졌고 10만 원. 200만 원 마이너스. 뭐가 200만 원 사라졌냐? 외상 매출금이 200이 증발했잖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뺍니다. 200만 원. 여기서 200만 원은 20원 아니 달러 10만 하고 곱하기 20원. 달러당 20원. 그럼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면 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외상 매출금이 빠지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냥 빠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비용일 겁니다. 그냥 200을 못 받게 된 거니까. 일단 성격은 비용인데 이름이 뭐니 하니까 지금 외화를 환산했잖아요. 외화를 환산했는데 손실을 봤죠. 그거예요 답이. 외화 환산 손실. 그러니까 환산이 평가랑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환산 평가를 기억해 두면 좀 좋아요. 외화 환산 손실.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라서 처음 거래랑 두 번째를 썼는데 써보고 나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걸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 왜냐면 차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써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는 기본적으로 차이만 구하면 돼요. 이게 단기매매증권이랑 외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단기매매증권 문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단기매매증권 1억 3천에 샀다 이렇게 있죠. 단기매매증권 1억 3천. 근데 얘가 1억 2,800이 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200 떨어졌죠. 그럼 단기매매증권 200 빼고 평가손실 200 이렇게 적었겠지. 똑같아요. 수량 단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평가는 차액만 구합니다. 차액. 그때랑 지금의 차이만 구하는 거죠. 총액을 구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총액을 구해도 어차피 빼면 순액이 나오잖아요. 차액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번 여기까지 할게요. 29번 얘도 얘 날짜 한번 찾아볼까요? 회계기간 종료일이죠. 12월 31일. 기본적으로 날짜 없으면은 12월 31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데 그 12월 31일 문제를 모아서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낸 문제들이라 날짜가 말이 없는 거죠. 그걸 제가 그냥 갖다 놓은 거라서. 그러면 29번 문제는 12월 31일인데 여기 그 위안 아시죠? 중국돈. 참고로 이게 그 27번 엔화는 그 화폐단위 썼잖아요. 기호로. 근데 지금 위안은 안 써놨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한자로 원이에요. 원. 근데 일본 애들은 이걸 N으로 읽고 중국 애들은 위안이라 읽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요. 생긴 게. 발음만 달라. 그래서 일부러 안 쓴 것 같은데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CNY 보이시죠? 이것도 그냥 상식인데 모든 화폐 이름을 알파벳 세 글자로 씁니다. 앞에 두 글자는 나라 이름입니다. 뭘까요? 차이나. 뒤에는 위안. 한국 돈은 뭘까요? 이렇겠지? 일본 돈은 이렇게 생겼겠지. 알면 응용되죠? 보고 중국 돈인가 보구나 하면 되는 거지.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위안이다. 위안. 근데 여기서는 1위안당 165원 이러고 있으니까 상관없죠. N화는 100이었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럼 이제 문제를 또 이 사각형을 통해서 풀어봅시다. 그럼 반드시 3개 중에 2개는 알려줍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상 매입이네요. 외상 매입은 구체적. 297만 원이래요. 결과죠. 297만 원. 그러면 28번 문제랑 결과를 알려줬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몇만 달러, 10만 달러라는 걸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율을 알려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때 당시 환율이
165원이다. 그럼 몇 위안인지를 알아야겠네요. 나누면 되죠? 18,000이었던 것 같은데. 네, 18,000 나오는데 18,000. 그럼 18,000 위안은 안 바뀌는 거죠.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8,000 위안이었다. 그럼 지금도 18,000 위안이에요. 환율은 올랐네요. 170으로. 이제 답을 구하면 돼요. 이번에는 채무예요. 외상내입 갚아야 돼요. 환율이 올랐네요. 기분이 안 좋고요. 얼마나 안 좋니? 물어보니까 5원 안 좋다. 더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커졌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얘는 그 개념이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기분이 나쁜데 5원이다 이렇게 가죠. 네, 5원씩 18,000원. 9만 원이에요. 9만 원 기분 나쁘다. 그럼 왜 기분이 나쁘니? 하니까 원래 우리가 원재료를 샀을 때 원재료 297만 원, 외상매입금 297만 원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써놨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에 이 정도면 297만 원만 갚으면 되지 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8만 원 증가했죠. 그럼 외상매입금이 8만 원 증가했으니까 오른쪽에 또 써줘야 돼요. 그럼 아까 외상매출금이랑 좀 다르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줄어야 기분이 나빴는데 얘는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늘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이만큼 8만 원 생돈 나가게 생겼죠? 그럼 기분 안 좋잖아요. 그게 외화 환산 손실. 환산 손실인 건 똑같아요. 근데 왜 환산 손실이 났는지가 다른 거지. 얘는 18,000 위안 하기 5. 9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된 거죠. 9만 원이구나. 9만 원, 9만 원.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 한 문제, 부채 한 문제 해봤는데요. 이제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바꿔보세요. 환율을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두 문제인데 막 여러 문제 푸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냥 번거롭더라도 그 문제를 기출문제에서 보면은 한 회당 한 문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안에서 뽕을 뽑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조지고 끝내버리는 거지. 근데 일단은 이게 번호로 봤을 때 지금 5문제인가? 6문제인가 그럴 텐데 일단 27번 문제는 1번인 거죠. 거래 시작. 그럼 28, 29는 외화 환산이다. 이렇게까지 일단 정리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